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저 축제를 즐기려던 159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12구 참사. 내일이면 참사 발생 100일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오늘 서울 시내에서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행진을 하던 중에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져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목도리를 한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영정 사진을 든 채 추모 행진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추모 대열이 갑자기 서울시청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트럭에서 천막과 탁자를 꺼내 분향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을 막고 광화문 분향소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려고 합니다. 경찰과 서울시 직원들이 분향소 설치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경찰은 물러가라! 신고하면 신고 안 내주잖아요. 저희는 저희 일을 하러 갈 거니까. 근데 우리 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10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물러나면서 유족들은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영정을 놓았습니다. 추모대회도 서울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예정보다 40분쯤 늦게 시작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시청 광장에서 앞으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앞으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신고한 집회, 시위, 행진 그 방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추모대회를 마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다시 분향소로 이동해 분향객을 맞이했으며 밤새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날씨도 더욱 추워졌는데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가족들이 마련한 국화꽃을 영정사진 앞에 한 송이씩 놓아두고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분향소를 설치하다 보니 전기도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시민들은 자신이 갖고 온 LED 촛불을 영정사진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분향소는 얇은 천막을 나무 강목에 덧대놨고 영정사진을 걸어놓은 못도 삐뚤빼뚤한 모습인데요. 한 유족은 분향소의 모습이 너무 열악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혹시 모를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비해 이곳을 24시간 내내 지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 설치 요청을 거부하면서 녹사평 역사안 추모 장소를 제안했는데요. 기습적인 분향소 설치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자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12구 참사 대책위 측에 철거 계고장을 들고 와 분향소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늘 오후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6년 만입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고한다면서 나는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파란색 풍선이 서울 숭례문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국회 밖에서 연 집회에 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검사 독재 정권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고 난방비 폭탄이 날아드는 등 민생도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선에서 진 자기 책임이지만 역사적 소명을 새기겠다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하며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참석자들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원팀을 강조했고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안에서도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감 관찰 통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국민들을 포기했다며 이성도 양심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방탄 장외 투쟁을 그만 멈추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 거액을 북한에 보냈는지 검찰은 추가 확인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태국 방콕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18일 만인 어제 저녁, 구속 만료를 이틀 앞두고 1차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회사 돈 635억 원을 횡령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또 계열사 주가를 조작하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낸 돈은 횡령한 635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수사 초점은 쌍방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액을 북한에 보낸 이유에 맞춰집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 거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내지 않아 북측 인사가 이화영이 우리 공화국에 실수했다고 항의했고 김 전 회장이 대신 내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또 이듬해 1월 경기도 쌍방울 북한의 3자 만찬 자리에서 역시 화를 내는 북측 인사를 자신이 달래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를 연결해준 이재명 지사가 고맙다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전화도 바꿔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 실무자도 MBC와의 통화에서 쌍방울과 경기도는 따로따로 북측 인사와 협의한 뒤 만찬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북측이 화를 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돈을 보낸 이유와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에 태양광 사업, 버스 마스크 공급, 전기 오토바이 사업 등 이권을 청탁했는지도 따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인천에서 2살 난 자녀를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사흘 동안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했는데 경찰은 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해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살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엄청 미안해.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2살짜리 아들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형 목욕탕 건물 창문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북 청주의 한 대형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손님과 직원 92명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손님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탕 안에 있다가 대피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밖으로 나왔죠. 검은 연기가 막 천정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엔 전체적으로 검은 연기가 다 휘덮었거든요.
소방당국은 3층 찜질방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북 안동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 큰 불길이 16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5명은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경북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 폐기물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까지 마친 국민의힘에선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를 꾀하는 움직임에 학교폭력 가해자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이른바 윤심을 둘러싼 설전도 계속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어제 저녁 나경원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가 40-50분간 면담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던 뿌리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 전 의원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게 먼저라면서 미리 약속을 하고 간 건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공격을 할 거면은 공격만 하고 통합하고 공존할 생각이면 통합과 공존을 하고 하나만 해야 되는데 공격하면서 갑자기 내 손 내밀 테니까 잡아라. 이거는 진짜 학폭 가해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윤심을 둘러싼 안 후보와 윤핵 간의 설전도 계속됐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직접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당원분들께서 그 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 후보는 앞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선 자신을 집중 공격하는 윤핵관의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이라고 지적했고 윤핵관에겐 대통령 안위보다 자기 공천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냐며 대통령 측근과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심평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행위이자 협박이라며 후원회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자산을 사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는다는 확장 억제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동맹을 지킨다는 미국의 약속과 확장 억제에 어떤 의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방문 형식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작 미국의 관심은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며 내일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는데요. 중국은 실수로 넘어간 것이고 정찰용이 아닌 민간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미중 관계는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열린 공동 기자회견. 관심은 온통 중국 정찰 풍선에 집중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단에 서자마자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China's decision to fly a surveillance balloon over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is both unacceptable and irresponsible. That's what this is about. 회견을 마치고 출발할 예정이던 중국 방문 일정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풍선은 여전히 미국 영공에 있습니다. 어제 핵 미사일 기지가 있는 몬태나주 상공에서 발견됐던 정찰 풍선은 오늘은 동남쪽으로 이동해 미주리주 공군 기지 상공에서 목격됐습니다. 목격담도 여러 주로 번졌고
일부 주민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공포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Falling stars or something, but something fell from it. 정찰 풍선은 냉전 시대에 많이 쓰인 과거의 장비인데 인공위성보다는 해상도 높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풍선이 정찰용임을 분명히 했고 특히 풍선에 기동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바람을 타고 실수로 미국 영공에 들어갔다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So the balloon is maneuverable. The balloon has changed its course, which is again why we're monitoring it. 풍선은 며칠 더 미국 상공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띄운 또 다른 정찰 풍선도 남미 지역에서 포착됐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대화를 이어가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주권 국가의 영공을 침범할 의도가 없다며 미국이 부당한 공세를 펴고 있다고 미국을 재차 비난했고 블링컨 장관은 여건이 조성되면 나중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행동으로 맞서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미국이 중국과 외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주택 세입자들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 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죠. 그런데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도 같이 떨어지면서 계약 만기가 돼도 갱신 요구권을 쓰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2년 전 보증금 7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세입자 임모 씨. 곧 만기가 다가오지만 갱신 요구권 대신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때 8억 원 이상 솟구쳤던 전세 가격이 지금은 5억 원 전후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돌려받으려고 갱신 청구권 어차피 쓸 수가 없죠. 많이 내려갔으니까.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 갱신을 위해 찾아오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가운데 소위 열의 9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역으로 임대인들이 대출을 내요. 뭐 개인 대출이 됐든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담보 대출이 됐든 임차인한테 돈을 내줘야 되니까. 갱신 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속출하자 굳이 갱신 요구권을 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모두 6,574건. 제도가 도입된 2020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갱신 요구권을 안 쓴다는 거는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고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더 저렴한 매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하는 거죠. 같은 집에 한 번 더 살겠다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가운데도 10건 중 3건은 보증금을 줄였습니다. 1% 수준이었던 1년 전에 비해 30배 증가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 세계 역대 흥행 영화 상위 4편 가운데 3편이 같은 감독의 영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그의 또 다른 명작이죠. 역대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타닉이 25년 만에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화상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침몰하는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비극 속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영화 타이타닉은 1997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개봉 당시 약 2조 원을 벌어들였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11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5주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추억의 명작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초고화질 4K 영상입니다. It's kind of an evergreen. The story of Titanic, the historical story, never seems to get old. People are fascinated by this, so I'm very curious to see how they respond.
그는 영화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re's a lot of nostalgia out there for the film. There's probably a fair bit of curiosity from younger audiences about what all the fuss is about. 아바타,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까지. 전 세계 흥행 영화 상위 4편 중 3편이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OTT 플랫폼이 대세인 상황에서도 그는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시각 효과와 거대한 세트장을 고집해왔습니다. I thought I was kind of like a dinosaur, you know, but I think we're seeing right now that people are coming back to the cinema and they agree with what I'm saying. 최근 아바타 물의 길의 흥행은 그의 생각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To have an experience with an audience of people that they don't know, so that they can feel a sense of sharing in some part of the culture, part of the zeitgeist, so to speak. 그는 한국 영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 고 강수연 배우의 유작인 정의를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watched a film 2 nights ago. I think it's called Jung-Yi. Very, very well-made film, very thought-provoking film. Korea is emerging as a real powerhouse cinematically in terms of technique and ideas and visuals. 현재 뉴질랜드에서 아바타 3편의 후반 작업과 4편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카메론 감독. In these Avatar stories comes under even more threat and more tension and conflict than we saw before. 그는 곧 아바타의 남은 이야기들과 함께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한겨울에 얼음물에 빠진 사람은 저체온증 때문에 15분 안에 구조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헬기나 전투기의 조종사들도 비상 탈출했다가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요. 공군 항공 구조사들이 영하의 날씨 속에 얼음물에서 구조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 현장을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저수지.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해내기 위해 항공구조사가 차디찬 얼음물 속에 뛰어듭니다. 온몸이 싸늘해지는 온도지만 생존 가능 시간 15분 내에 구출하기 위해 지체 없이 얼음물을 가릅니다. 조난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헬기 조종사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헬기는 낮은 고도로 접근해 구조용 인양기를 내립니다. 항공구조사는 인양기에 조난자를 태운 뒤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헬기로 안전하게 옮깁니다. 공군 항공구조사는 전시작전 중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기 위해 적진에 투입되는 특수 요원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철에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설정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난된 조종사와 전우는 우리가 반드시 구하러 간다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항공기 사고 구조와 각종 재해와 재난 대응도 수행하고 있어 지난해 울진 삼척, 강릉 지역의 대규모 산불 진화와 포항 태풍 피해 구조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구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공구조사들은 혹한의 겨울철에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로 간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예부터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를 하는 세시 풍속이 있죠. 그런데 이런 행사들의 마음을 졸이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산림당국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2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혹시 모를 산불 위험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관령 주변에서 시작한 산불이 산 하나를 넘어 무서운 기세로 번집니다. 3시간 뒤에는 강릉시 옥계면의 또 다른 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두 화재 모두 늦은 밤과 새벽 시간 발생했습니다. 산불 감시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결국 4,100여 헥타르의 숲이 제로 돌아갔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300여 대의 산불 감시 CCTV가 있지만 사람이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 산불을 비롯해 감시 사각지대의 산불이 줄어들지 않자 결국 AI가 산불 감시에 투입됐습니다. 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붉은색 원이 점점 커지며 선명해집니다.
인공지능 AI가 CCTV 화면에서 산불을 스스로 감지하는 건데 곧바로 문자를 보내 화재 발생을 알립니다.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심화 학습을 통해 24시간 무인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 460여 곳에 설치된 산악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 산불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일 전에 산불 위험 예보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전 또 한 달 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산불 감시 기능은 지난해부터 삼척과 동해시를 시작으로 차례로 시험 도입되고 있는데 현재 70%대인 산불 인식률을 80% 넘게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전지훈련 중인 프로야구 키움의 장재영 선수가 마운드뿐 아니라 타석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프로 3년차 투수 장재영이 뜻밖의 장소에 등장합니다. 마운드가 아닌 타석에 선 장재영. 타격뿐 아니라 외야 수비 훈련도 어색함 없이 소화합니다. 장재영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홍원기 감독의 제안으로 투수와 야수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단에서나 이렇게 방향성을 많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야수에서는 아직 또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메꾸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9억 원에 화려하게 입성했지만 고질적인 재구 불안으로 기대에 못 미쳤던 프로무대. 하지만 장재영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호주 리그에서 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150km 중반의 강속구를 무기로 30이닝 동안 삼진 37개에 볼넷 9개를 기록하며 달라진 제구력을 선보였습니다. 등판이 없는 날 타석에 들어섰던 것도 투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투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조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겸 방망이도 치고 타석에서 또 얻는 그런 볼 배합이나 그런 게 또 투수 쪽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고교 시절 3할 타자였던 만큼 투타 겸업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장재영의 목표는 여전히 키움의 선발 투수입니다. 8구 정도는 투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 투수에 대한 욕심이 크기 때문에 호주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온 장재영. 투수와 타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프로농구 캐롯이 종료 0.5초 전에 터진 극적인 역전골로 현대모비스를 격파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전반까지만 해도 현대모비스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침체됐던 캐롯의 분위기는 불꽃 슈터 전성현이 되살렸습니다. 3쿼터 막판 부활포에 이어 운명의 4쿼터. 로슨까지 외곽포에 가세하면서 71대 70에 경기는 다시 원점. 고비 때마다 석점포를 터뜨린 전성현은 14초를 남기고는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며 2점 차 리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의 뒷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종료 7초 전 이우석이 천금 같은 석점포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캐롯의 마지막 공격. 슛이 림을 외면하며 패색이 짙어졌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로슨이 0.5초를 남기고 야투를 성공시키며 극적인 재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로슨과 전성현이 50점을 합작한 캐롯은 올 시즌 현대모비스 상대 5전 전승으로 4위 SK를 한 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사우디리그에서도 좀처럼 꿀맛을 보지 못했던 호날두가 드디어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알파텔과의 원정 경기에 나선 호날두, 오늘도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전반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노골! 회심의 논스톱 슈팅은 골대를 맞추고 맙니다. 본인도 답답한 모습이죠? 하지만 2대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 동료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호날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 공식전 3경기만에 터진 데뷔골인데요. 특유의 세리머니는 보여주지 않네요. 무승부를 거둔 알 나스르는 선두를 유지했지만 호날두는 연봉 938억 원에 걸맞는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NBA 올랜도 선수들이 합작한 묘기 같은 엘리웁 덩크 직접 감상하시죠.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입춘인 오늘 바람은 차지만 햇살엔 봄이 살포시 스며든 것도 같았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날이 더 풀릴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7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1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단 지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서요.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지방의 일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월요일인 모레는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질이 악화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이기도 한 내일 하늘 자체는 맑아서 대부분 지방에서 달맞이가 가능하겠는데요. 올해 대보름달은 이름과 달리 미니문이라고 하죠. 서울 기준으로 내일 달이 떠오르는 시각 오후 5시 21분경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서쪽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대전 8도, 광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온화해져서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화요일 남해안과 영동 지방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4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